네, 아니요. D야. 곰 D야. 정말 크네요. 여기에는 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영토의 민감한 지점과 점령된 크림반도를 겨냥한 것입니다. 며칠 사이에 모스크바는 미사일 부품 생산과 관련된 공장이 보로네시에서 공격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헤르손에서 석유 탱크에 불이 붙고 카프카즈 항구의 시설들이 공격을 받고 두브나의 우주통신센터가 표적이 되었으며 러시아 수도의 공항들도 공격당했습니다. 새로운 드론 공세 때문이 아닙니다. 러시아 방어군은 손실을 만회하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모스크바를 보호하고 크림반도의 허점을 막으며 힘을 자랑하던 군사기계의 취약점을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내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푸틴은 키예프가 러시아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시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가 우크라이나로 밀어넣은 전쟁이 두려움, 지연, 불길, 그리고 어색한 침묵의 형태로 러시아 내부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타격했을까요? 러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에 따르면 목표는 러시아 미사일 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전자 공장이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스칸더와 KH-101 같은 무기 체계와 관련된 부품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은 공중에서 발사된 정밀 미사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압박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키이우는 전선의 병사들 뿐만 아니라 푸틴의 전쟁을 뒷받침하는 핵심 시설까지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케르치 영상이 그 순간의 무게를 더 실감나게 했습니다. 석유 탱크들이 점령된 크림반도 지역에서 불타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이곳은 연료와 보급품 운송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 근처입니다. 감시 보고에 따르면 여러 개의 탱크가 공격을 받았으며 터미널에 있는 7개의 탱크 중 4, 5개에서 불이 났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케르치는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다리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 지역은 점령된 반도와 우크라이나 남부에서의 러시아 작전을 위한 보급로 역할을 합니다. 카프카스 항구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케르치 해협 건너편 크라스노다르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크림반도와의 해상 운송에 사용됩니다. 공개된 게시물과 공격에 대한 보고서들은 연료 저장소와 항만 인프라와 관련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바지선과 구조물에 대한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핵심적인 노력에 타격을 줍니다. 즉, 탄약, 연료, 차량, 보급품을 취약한 경로에 의존하는 점령지로 운송하는 것입니다. 크림반도에 대한 압박은 모스크바가 임명한 당국자들이 우크라이나가 로스토프 근처의 부크림 운하 위에 있는 철도 다리도 공격했다고 밝히면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 작전은 점령된 반도를 고립시키고 남부에서 러시아군의 이동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키이우가 발표한 것입니다. 그 다리는 러시아군의 보급을 제공하는 중요한 물류 경로로 여겨졌습니다. 첫 번째 공격 이후 구조물 수리에 사용된 장비들이 새로운 공격에 의해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실제로 모스크바가 수리를 시도하면 키이우가 다시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크림반도의 전략적 지점들이 불타는 동안 모스크바 지역 역시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 따르면 두브나 우주통신센터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해당 지역이 대규모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방송과 통신에는 영향이 없었고 직원들도 다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성은 큽니다. 두브나는 모스크바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러시아의 위성통신 인프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목표물이 목록에 오르면 안전한 거리가 있다는 감각이 사라집니다. 모스크바는 여전히 공항에서의 운항 중단을 겪었습니다. 셰레메티에보, 도모데도보, 비누코보, 주코프스키 공항은 드론 공격이 이어지는 동안 일시적으로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세르게이 소베닌 시장은 24시간 동안 수도를 향해 날아온 드론 84대를 방공망이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점령 지역을 포함해 총 300대의 드론이 요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효율성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로 사용하더라도 공항을 폐쇄해야 하는 필요성 자체가 얼마나 곤란한 상황인지를 드러냅니다. 공항에서 군중이 모여있는 영상과 목격담들이 이러한 곤란함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쟁은 줄서기, 지연, 취소, 그리고 새로운 중단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은 통제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내세우려 하지만 모스크바 일상엔 영향이 있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다고 반응했습니다. 이 발언은 크렘린이 우크라이나 공세의 심리적 효과를 이해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비난은 러시아를 피해자로 만들려고 하지만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공격이 전반적인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도 벨라루스를 향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민스크의 키예프의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 지역을 상대로 작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개소를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젤렌스키는 기한을 제시하며 벨라루스가 아직 장비를 철거할 시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은 이 요구를 공격적이라고 부르며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와 이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긴장은 러시아 군사력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도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군사적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벨라루스는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과거의 기록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침공 초기에 러시아군이 진격한 경로는 바로 벨라루스 영토였습니다. 이제 키이우가 중개소와 모스크바를 돕는 공장들에 대해 언급할 때 그 메시지는 러시아를 지탱하는 지원 구조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벨라루스에서 러시아로의 휘발유 공급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월에서 5월 사이 13배 증가했으며 디젤 공급은 3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유입은 모스크바가 정유소와 터미널에 대한 공격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 틈을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원료가 다른 경로로 계속 들어온다면 그 경로에도 압박이 가해져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자국 내에서 생산된 드론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군대가 사용하는 장비의 대부분이 이미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더 저렴한 비용과 점점 더 넓어진 사거리로 자주 공격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판도를 바꿨습니다. 키이우는 외부 무기만을 기다리는 대신 자체 기술, 정보력, 그리고 선정된 목표를 활용해 소모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공격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 우크라이나 당국은 수미, 자포리자, 오데사 등 지역에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키예프가 러시아 인프라를 계속 공격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계속 폭격할 수 있는 능력을 줄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논리는 드론과 미사일이 이미 발사된 후에 영공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의 근원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미하일 페도로프 우크라이나의 기술 및 디지털 방위 분야 장관은 이미 드론으로 크림반도를 고립시키는 아이디어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문장이 현재 상황을 요약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즉각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반도를 완전히 장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점령을 비용이 많이 들고 불안정하며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케르치에서의 화재 장면, 연료 문제, 그리고 현지 당국이 부과한 제한 조치들은 이러한 압박이 이미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스크바는 수도를 방공망으로 강화하고 주요 거점을 보호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드러냅니다. 방공 시스템을 건물, 정유소, 도시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이동시켜야 할 때 다른 지점들은 더 취약해집니다. 러시아는 무엇을 먼저 보호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론 전쟁에서는 이 선택이 끊임없는 소모전으로 이어집니다. 푸틴은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짓밟을 수 있다고 믿으며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2026년 6월 나타난 것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버티고 있고 점령된 크림반도는 압박받으며 모스크바는 공항을 폐쇄하고 러시아 후방은 더 이상 편히 잠들지 못합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글로벌 국제문제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